자, 지금까지 배워온 게 우리가 구신청철의 생활상을 비교한 거예요. 정치사는 살짝 빼놓고 온 거예요. 그 정치사와 관련된 실제로는 청동기 시대 때 잉여생기사물이 등장하면서 국가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걔들을 살짝 제껴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 생활상을 중심으로 비교. 근데 이제는 그 국가들을 갖다 이제 챙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청동기 시대 때 탄생한 국가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갖다 우리가 한번 단연위망이라는 게 있죠. 4개의 마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이 뭐였냐면, 단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위. 한사곤 설치는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 이런 느낌으로. 예, 첫 번째는 고조선의 성립이에요. 성립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 치고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단군 신화를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립된 고조선이 나중에 연나라한테 맞아요. 맞고 다녀요. 중국이 연나라한테. 근데 우리 역사인데 막 찌질하게 맞고 다녔어요. 이러면 좀 쪽팔리죠. 그래가지고 연과 경쟁하였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또 서술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마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는 있죠. 연나라 유민, 연나라 사람 일부가 이제 나중에 고조선에 투항을 하게 되는데, 얘가 중국의 더 힘센 나라한테 망하고 나서 투항을 하게 되는데, 그 투항했던 인물 중 위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위만이 배신을 해가지고 있죠. 지가 고조선을 차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위만조선, 세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만이가, 처음부터 싸가지 없었던 위만이가 끝까지 싸가지 없이 굴다가 한나라라는 연을 멸망시킨 아주 강력한 중국의 통일제국이 있거든요. 이 한나라한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게 고조선 스토리의 끝입니다. 이걸 갖다 단, 연, 위, 망해서 4개, 고조선의 역사에 큰 4개의 마디로 나누고, 이 각각의 마디들 내용을 갖다 우리가 연결하고 있죠. 그것들을 갖다 조합할 수 있으면, 연결할 수 있으면 고조선 공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디를 갖다 나누는 이유는 있죠. 덩치가 큰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들을 갖다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전달하며 이거를 갖다 되게 똑똑한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큰 덩어리가 큰 지식들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저는 주로 있죠. 조그만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만 마디로 나누고 있죠. 그것들을 갖다 하나씩 정리해 준 다음에 이거를 갖다 뭐 단연희망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음식인데 이거를 갖다 조금 조리를 해서 먹기 좋게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미 없는 단연희망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너무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에야 단연희망 이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물어볼 때 이 마디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요들을 갖다 네 구별하고 순서 잡을 수 있냐, 이 마디의 특징을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시험이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있죠. 그냥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 4개의 마디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단군 조선의 성립. 기원전 2333년.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대략 청동기가 언제 시작되었다? 기원전 2000년경. 그거랑 같이 연결하세요. 우리 암기량은 좀 줄여야 돼요. 자, 이렇게 성립된 고조선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정리했죠. 청동기 때 처음 성립된 국가들이 군장국가라 불린다고 했죠. 군장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 군장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 이 군장이라는 인물이 있죠. 제사와 정치를 같이 보는 있죠. 만능 엔터테이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석기 때 우리 샤먼들 보셨죠? 샤먼들. 이 사람들이 청동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자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일치. 그리고 이 단군조선이 이런 재정일치의 사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키워드가 하나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단군 할아버지의 정식 명칭이 있죠. 단군 왕검이요. 우리는 그냥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단군 할아버지 정식 명칭이 단군 왕검이라는 거예요. 요 단군이라는 키워드가 뭐를 상징하냐면 있죠. 제사상을 상징하는 키워드예요. 왕검은 추론을 해야죠. 정치적 지배자. 그 2개가 합해져서 재정일치의 사임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라 가지고 홍익인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선민사상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배워보셨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있죠. 전부 다 청동기 때 활발했던 정복전쟁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청동기 때 정복전쟁이 활발해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정복하는 민족이,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민족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분들이에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네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거예요. 그리고 홍익인간은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죠. 지배받는 민족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뭔데 우리를 갖다 지배하고 괴롭히냐고. 그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리는 너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널리 인간, 너네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귀찮지만 지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논리예요. 철저한. 그게 바로 선민사상과 홍익인간이에요. 따로 별개로 여기지 말고 청동기 때 활발한 정복전쟁이랑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군 신화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출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단군 신화에서. 환인이에요, 환웅이에요? 이거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웅이가 내려와요, 인이가 내려와요? 웅이가 내려옵니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있죠. 환웅이 웅녀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웅웅 연결하시면 돼요. 웅웅. 환인이 아빠예요, 하늘에 살던.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환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왔냐? 아니죠. 3,000명 데려왔고 그 3,000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풍백, 운사, 우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뭐를 상징하냐면 당시 고조선 사회가 농경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비, 우는 구름이죠. 구름, 비 이런 것들이 전부 농사와 관련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당시 고조선 사회가 농경사였음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 실제로 두 개의 스토리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일부가 뭐냐면은 환웅이가 가출해가지고 있죠. 무리를 데리고 내려와서 신실한 도시를 갖다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예요, 일부. 2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신실을 건설해서 잘 살고 있는 환웅이에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곰과 호랭이가 찾아와서 우리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환웅이가 심술을 부리죠. 어떻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네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요것만 먹으면 사람 만들어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제 시련을 갖다 겪게 되고 누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련은 곰이 이겨내는 거예요. 호랑이는 달아나고. 이게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있죠. 고급 청동기 문화를 가진 환웅의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곰을 토템으로 믿는 있죠. 부족이랑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태어났다? 고조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이제 이 곰과 호랑이에게서 우리는 곰을 믿는 호랑이를 믿는 토테미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토테미즘 같은 게 신석기 때 탄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있죠. 신석기에만 있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직 제사 지내죠. 조상 숭배 일종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동기에 갑자기 토템 나왔다고 해서 당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키워드 잘 정리해주세요. 요령을 중심으로 초기에 성장했다. 자, 고조선의 중심지가 한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도 이제 자주 볼 거니까 중국 지리 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뭐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 한반도. 그 다음에 여기 만주 일대 보면 있죠. 만주의 동과 서를 가로는 있죠. 요하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강이 있어요. 랴호, 중국말로는 랴호.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냥 요하강 이렇게 부릅니다. 요하강에 있죠. 동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쪽을 요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라고 부른다? 요령. 적어 놓으세요. 이거 자주 쓸 겁니다. 주로 이제 요동 쪽이 우리 역사랑 관련이 깊어요. 요소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역사랑 관련이 되고 있죠. 요동은 우리 역사랑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발해, 그리고 고구려 이런 나라들 전부 요동을 기반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요령, 요동, 요소 얘기할 때 설명 안 해드려요. 근데 이제 이 요령 있지 않습니까? 요동과 요소를 합한 요 일대, 요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초기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조선의 4대 우물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요 일대에 분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조선이 있죠. 곧 이 땅을 갖다 잃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연나라한테. 이 당시 연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철기를 갖다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갖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고조선은 연이랑 경쟁할 때만 해도 아직 철기를 갖다 제대로 못 다루던 시기거든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겨요. 청동기 문화는 청동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지배자들만 청동검 같은 거 쓰고 일반인들은 돌도끼 들고 싸우고 있어요. 철검을 든 애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밀리는 겁니다. 연가의 경쟁에 났는데 실제는 우리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 맞았다는 걸 갖다 우리 역사에 시키는 좀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연에 맞는 과정에서 그나마 역사적 의미를 갖다 찾는 거예요. 역사적 의미가 있긴 합니다. 어떤 의미? 연이라는 선진적인 문화랑 우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있죠. 선진 문물들을 갖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왕, 준왕 등 왕위 세습. 이 이전에는 왕위 세습을 못했었나 봐요. 기록이 없지만. 부왕, 준왕 때부터 왕위 세습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왕위 세습이 됐다는 말은 왕권이 강해지고 중앙 집권화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스템이 이제 정비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 박사 같은 관직들도 나와요. 하지만 현실은 뭐냐? 이런 이제 발전 성과도 있긴 하지만 현실은 결국에는 연나라한테 맞는 거예요. 경쟁이라 돼 있지만 맞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요 요령 땅을 갖다 다 잃어버리고 있죠. 빼앗기고 한반도 북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반도 북부로. 예, 사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나라 장수 징계가 침입을 해가지고 있죠. 고조선이 서쪽 영토, 바로 이쪽 영토죠. 서쪽 영토 2000리를 갖다 빼앗겼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반도 북부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연과의 경쟁에 의해서. 실제로는 맞았던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요 나쁜 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나쁜 년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중국의 더 싸움 잘하는 나라한테, 한나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나라의 유민, 연나라에 살던 사람 중 하나인 위만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위만이라는 인물이 당시 왕이었던 준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순진한 준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한테 이제 투항을 했던 거예요. 투항을 했더니 준왕이 위만을 반기면서 있죠. 위만한테 직책을 줍니다. 서쪽 국경지대를 갖다가 얘한테 지키라고 있죠. 국경 경비대를 갖다 맡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배은망덕한 위만이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 준왕을 갖다 뒤통수를 치고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고조선을 갖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왕은 남쪽으로 도망을 가버리고요. 자, 이 위만조선에 대해 이제 이게 세 번째 마디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요 위만조선의 이제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하면 세 번째 마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위만조선의 이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 위만조선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막 철학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위만조선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자, 중국에서 주장할 때는 이 위만조선을 갖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있죠. 연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를 갖다 고조선을 갖다 장악을 했으니까 이건 중국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그 논쟁이에요. 위만조선이 우리 역사인가 중국 역사인가? 우리는 당연히 우리 역사를 해석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근거들을 드는 거예요. 뭐라고? 위만이가 연나라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올 때 헤어스타일이랑 입고 있던 옷이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상투를 들었어요. 우리 민족의 전통이에요.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어요. 우리 민족, 백의의 민족 아시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상투를 들고 우리 헤어스타일, 우리 옷을 입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반영하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연나라에 고조선인들이 많이 잡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만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고조선인인 위만이 연나라에 끌려갔다가 있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인인 위만이 고조선을 갖다가 장악하게 된 거니까 역시 이 위만조선도 우리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토착 세력 등력. 무슨 말이냐? 중국 사람이 고조선을 갖다 장악을 했으면 있죠. 지배 세력이 바뀌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토착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냥 왕만 준왕에서 위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연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조선을 장악했으면 연나라로 이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안 바꿨다는 거예요. 여전히 조선이라는 국호 유지하였다. 여러분, 고조선이라는 단어, 고자라는 수식어는 있죠. 우리 정근대 저기 대한민국 앞에 조선이 있었죠. 그 조선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 이름은 그냥 조선이었어요. 조선이라는 국호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들면서 있죠. 위만조선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만조선의 이제 경제적 특징도 강력하게 이제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위만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왔어요? 선진문물을 가지고 있는 연으로부터 들어왔죠. 연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뭐를 들고 왔다?
철기 문화를 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철기의 맛을 본 거는 좀 더 일찍이에요. 연나라한테 맞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이전 이미 5세기 때 철기 맛을 봤어요. 영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연나라가 한 번씩 싸우다가 철금 같은 거 한 번씩 떨어뜨리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 거 우리 주워 왔어요. 그래서 철은 맛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을 갖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공하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나라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철기 본격적 수용,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에서 들어온 요 위만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장사에 대해서도 좀 감각이 있었나 봐요. 뭐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우리보다 당시에는 이제 뭐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전했겠죠. 이 위만이가 고조선을 갖다 장악한 다음에 있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재미를 봅니다. 중개무역. 한반도 북부를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쪽에 뭐 진이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지역에서 되게 가치가 높은 게 있죠. 양질의 철들이 많이 났어요. 철들이. 이 철들을 갖다가 위만이가 싼 값에 사가지고 있죠. 중국 한나라에 비싸게 팔아먹었던 거예요. 누가 기분이 나빠요? 진나라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중국 한나라가 기분이 나쁘겠죠. 지는 별로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훨씬 더 힘이 센데 재미는 얘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나라가 조선을 갖다 공격하게 되고 위만조선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재미로 혼자 독점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관직 정비. 아무래도 이제 선진 문물을 가진 위만이 연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관직이 또 정비가 되는 거예요. 뭐 비왕, 상, 장군, 경.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죠. 시험에 연나라 경쟁할 때 대부박사 나왔죠. 그 다음에 위만 시기에 비왕, 상, 장군, 경 나왔죠. 이거를 잘 구별해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연나라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있죠. 관직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구는 있죠. 상대부 장군 등.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영과의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부 장군 등 관직 체제가 정비되었다. 1차적으로는 영과 경쟁,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위만조선 때 정비가 되는데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구별해서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연과의 경쟁하는 과정에서 연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부 장군 등 관직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만조선 때 조금 더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어렵게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왕은 좀 봐주세요. 비왕은 고난도긴 한데 봐두고 갑시다. 비왕은 관직이라기보다는 있죠. 요거는 왕 못지않은 되게 강력한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을 부르는 명칭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비왕, 왕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 자, 위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철기로도 재미로 보고 중개무역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직체제도 정비가 되면서 위만조선이 이제 힘이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세지는 거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만주 일대 있지 않습니까? 요령 일대 진번, 임둔 요런 지역들을 갖다 차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위만조선이 이제 세력을 갖다 확장해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짜증이 났더니 있죠. 한나라가 결국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망하는 거. 그게 이제 단연 위망의 네 번째 말이 망입니다. 망. 한사원 설치돼 있죠. 망한 뒤에 한나라가 진해군을 갖다 4개 설치해서 한사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망하는 얘기예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중개무역으로 이익 독점. 그래서 한나라에 쌈 진짜 잘하는 무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얘가 쳐들어온다. 우리가 그냥 한나라가 쳐들어나서 바로 망했어요 하면 좀 부끄럽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았다는 거예요. 1차 패수정리에서는 우리 막았다. 하지만 내분으로 멸망하였다. 우고왕, 왕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우고왕이 누구냐면은 위만의 손자입니다. 위만조선이 딱 100년 가요. 딱 100년 아니고 거의 100년 갑니다. 그래가지고 위만 손자 때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우고왕 때. 이런 멸망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상대부 장군 했죠. 관직 중에. 그 상의 일종인 조선상이에요. 조선상, 역계경 같은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하를 하는, 남쪽으로, 나는 여기 이제 개입하기 싫어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분열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고왕도 이제 배신당해서 죽어요. 신하들한테. 이러면서 이제 고조선이 결국 멸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이 고조선 일대를 갖다 장악을 하고 있죠. 4개의 군을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낙난, 임둔, 현도, 진번. 아까 이제 진번, 임둔은 살짝 봤었죠. 위만조선 때 확장된 영토예요. 이런 지역을 갖다 비롯한 있죠. 4개
그 군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봐두세요. 이 네 개 그 한사군 중에서 오래 갔던 거, 장기적으로 살아남았던 거는 낙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아시죠? 그 낙랑국의 공주예요. 이 낙랑은 나중에 이제 그 4세기가 가지고 있죠. 미천왕이라는 인물이 몰아내게 되거든요. 고구려의 미천왕이 몰아내기 전까지 한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고증이 안 끝났어요. 이게 그 한반도 내부라는 설도 있고 만주라는 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낙랑이 좀 오래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금방 망해버립니다. 한사군이 이제 낙랑 등 4개의 군 이렇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역사예요. 기본적으로 4개 마디. 아, 마이크요? 어디 갔지? 아,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자. 그 뒤에 아까 마이크 안 하고 하니까 잘 안 들리시던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마이크를 하고 하는 게 제가 습관이 안 들어 있어요. 혹시 안 들리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4마디 사이에 숨어있는 말이 하나 볼게요. 그 단연 위망 중에서 있죠. 단과 연 사이에 숨어있는 마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기자조선이란 마디가 숨어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인 마디에 넣어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자조선에 있죠. 되게 사대주의적인 우리 고조선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기자조선이 어떤 조선이냐면, 기원전 대략 이제 12세기도 볼 필요 없어요. 기원전 대략 1000년경 있지 않습니까? 주나라 무왕이라는 중국 왕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라는 지신하를 갖다가 조선의 제후로 책봉하였다는 설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되게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조선의 사림들이라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세력들이 되게 중시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의 되게 자주적인 역사관에서는 이 기자조선이라든지 기자조선설 같은 걸 갖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되게 사대적인 있죠. 중국에 기대고자 하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자조선을 지금 정설로도 안 보고 있어요. 정설로도. 하지만 이제 조선의 역사를 갖다 공부하다 보면 기자가 누군지, 기자조선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마디로서 한번 끼워 놓도록 할게요. 연가 경쟁 그리고 단군조선의 성립 사이에 있죠. 중국의 왕이 뭐 기자라는 애를 갖다 파견해서 조선의 제후로 임명하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고학적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설로 안 보고 있어요. 뭐 중국의 이제 상서대전 등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설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되게 사대적인 역사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색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 감각 한번 보도록 하죠. 고조선의 성립 시기, 기원전 대략 2000년경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청동기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가의 경쟁, 기원전 3세기경, 부왕, 준왕 이런 인물들이 기원전 3세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이 성립된 게 있죠. 기원전 대략 200년경이에요. 200년경. 2세기가 시작될 무렵. 그 다음에 이 위만의 손자 우고왕 있지 않습니까? 우고왕이 한나라한테 나라를 잃는 게 2세기가 끝나갈 무렵이에요. 기원전 그러니까 뭐 2세기 거의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여러분 기원전 기원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년이 있지 않습니까? 영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년 이후는 기원 후고 있죠. 영년 이전은 기원 전이에요. 이 영년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냐면 예수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 해 전인지 후인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바로 기원 전 후예요. 이제 기원 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원 전이라는 수식어 없이 그냥 1세기 하지 않습니까? 0년부터 100년까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세기 하면 100년부터 200년까지 사이. 그 다음에 3세기 하면 200년부터 300년까지. 기원 전도 마찬가지예요. 0년부터 기원전 100년까지 사이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원전 1세기. 그 다음에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기원전 2세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2세기 초는 요 시점일까요? 요 시점일까요? 자, 대략 이제 여기 보면 1904년대 있죠. 위만조선 성립.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의 설치는 기원전 108년대에 있어요. 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초일까요? 어떤 게 초일 것 같아요? 예? 94? 94?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숫자는 크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예요. 이게 초.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요게 초, 후, 초, 후, 초, 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그냥 연도로 갖다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만 조선에 있죠. 2세기 초에 성립되고 그 다음에 그 위만 조선이 망하는 거는 2세기 말에 망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이제 그 단년 위망에 대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사회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료가 하나 있어요. 그 사료 한번 정리하죠.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해서 고조선의 이제 당시 법률이에요. 법률. 요 법률이 있죠. 중국의 한서, 고조선을 망하게 했던 국가 이름이 뭐였어요? 한이죠. 한의 무제였죠. 그 한 나라의 역사서를 한서라고 부릅니다. 한서. 한서. 그리고 이 한서의 지리지편에 보면 요 팔조법 중 3개 조항이 남아있어요. 원래는 8개의 불문법은 뭐를 얘기하냐면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있지 않습니까? 관습법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문법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개 중에 전부 남아있는 건 아니고 3개가 있죠. 한서지리지에 남아서 전하고 있어요. 그 3개가 바로 살사, 도노, 상곡이에요. 제가 줄여놓은 말이에요. 사료를 여러분 되게 자주 보게 되실 거거든요. 이 사료를 갖다 이제 이 세 가지 그 법조문들이 전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암기법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사는 있죠. 댄스가 아니고 있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도노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잡는다. 그 다음에 상곡은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잡는다. 요 3개를 갖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살사예요. 살사. 살사, 도노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있죠. 상곡은 좀 그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거기다 이제 특히 살사는 있죠. 경쟁자들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부여의 살사노, 그 다음에 뭐 고구려의 제사노 뭐 이런 거 있죠. 고조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법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법문들. 요거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살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서지리지의 이 8조법 중 살사, 도노, 상곡을 담고 있는 그 사료에 보시면 고조선에 대한 그 밖의 사회상들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 여성들은 정조를 지켰고 그 다음에 대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도둑이 없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료를 갖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여러 번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보니까 나름대로 살기 좋은 사회예요, 살기 힘든 사회예요? 살기 좋은 사회였어요. 도둑도 없고. 근데 이게 한 사군의 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 8조법이 이제 60여 개 있지 않습니까? 법조문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야, 우리가 너네 미개한 법문화를 갖다 선진화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린 뭐라고 해석할까요? 야, 너네 때문에 우리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법 없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8개의 불문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너네가 지배를 하면서 있죠. 정말 풍속이 각박해지고 사기꾼들, 도둑놈들 들끓으면서 있죠. 법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는 있죠. 상대적이에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상대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을 대로 우리는 우리 역사, 국사를 갖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4대 유물 우리 여러 번 봤었죠. 정리하는 거예요. 자, 고조선 4대 유물은 고조선 전기의 4대 유물일까요? 고조선 후기의 4대 유물일까요? 전기의 4대 유물이에요. 요령 일대 있지 않습니까? 요령 일대에 분포하는 요령 일대 고조선의 분포와 일치하는 4개의 유물이 있어요. 비파형, 거친무늬, 미송리, 탁자식, 고인돌. 우리 처음 본 게 아니죠. 전부 청동기 유물로서 본 거예요. 청동기 유물인 동시에 고조선의 유물인 겁니다. 왜? 고조선이 청동기 국가니까. 근데 고조선이 망할 때는 언제 망해요? 무슨 문화 시기에 망할까요? 철기 시대. 위만조선 때 철기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기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고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후기로 가면은 그 유물들이 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기 시대 유물이라고 배웠던 있지 않습니까? 세영동검, 잔문이 거울 있죠. 이런 것들이 청천강 이남,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청천강이 무슨 강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미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강. 우리가 이제 북한의 강 있지 않습니까? 꼭 알아야 되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아래쪽의 강 이름 뭘까요? 요 국경선을 형성하는? 압록강. 요 위에는? 오, 여러분 똑똑하신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 두 개 헷갈리는 학생도 많아요. 대충 압록강, 두만강이 그 북쪽 경계에 있다는 건 아시는데 두 개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압자는 눌릴 압자, 백두산 밑에 있죠. 백두산에 눌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두만강 하면 머리 이런 느낌이 들죠. 백두산의 머리 쪽에 있다.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한강이 있죠.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는 무슨 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수도라든지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형성이 됩니다. 북한에 있는 강, 평양에 있는 강 모르세요? 평양에 대동강이 있어요. 대동강. 대동강을 끼고 평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동강, 평양과 그 다음에 요 국경, 압록강 있지 않습니까? 사이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강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게 청천강입니다. 청천강. 요 네 개의 강은 있죠. 시험에 나오는 있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바꿔서 나오는 강들입니다. 요 두 개는 네 개는 구별해 주세요. 남한강보다도 더 자주 나와요. 예, 바로 이제 요 그 청천강 이남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북부 요 일대에 세영동검, 잔문이 거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철기 시대 때는. 자, 다음에 이제 조금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올인원 강이니까 있죠. 가볍게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를 기록한 역사서들이 되게 귀해요. 우리가 단군을 우리 역사로서 기록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고려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 후기부터 단군 조선이 있죠. 고조선을 갖다 우리 역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들이 조선 초 있지 않습니까? 조선 초 아니면 고려 후기였어요. 고려 후기. 그리고 이제 이 단군 신화, 단군과 관련된 뭐 이 신화를 갖다가 기록한 역사책이 지금 5권밖에 없어요. 5권. 왜 이렇게 작냐면은 우리 역사를 갖다가 주로 기록하고 담당했던 인물들이 있죠. 유학자 계열이거든요. 유학자 계열. 근데 유학자들은 역사를 쓸 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게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곰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얘가 사람이랑 결혼해서 새끼를 낳는다. 말이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학자들, 합리적인 유교사관에 입각한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아는 유학자들도 있죠. 대부분은 이 단군 신화는 미신일 뿐이다 하고 역사에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고조선을 기록을 하더라도 단군 신화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게 단군 신화 기록한 역사서가 정말 귀한 거예요. 요 5권밖에 없습니다. 자, 이 5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있죠. 처음으로 단군 신화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충렬왕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왕운기. 요까지가 이제 고려책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 시리즈.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남.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증인데 뭐 그냥 동국여지승남.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국여직승남이 지금 현존하지 않고 있죠. 이 책을 거의 그대로 뺏긴 신증 동국여직승남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5권의 책에 단군 신화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역사서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역사서 파트에서 다시 다룰 있죠. 메인이 되는 역사서예요. 일단은 이제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 한번 역사서 이름 구경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책들이 익숙해지면 있죠. 요거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삼국의 제왕들이, 세 나라의 제왕들이 있죠. 세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하면 왠지 삼국지 생각나고 나라가 3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중국의 제왕들, 삼국의 제왕들이 세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완전 무시하면서 있죠. 무시하면서. 중국 사람들 우리 되게 많이 무시합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중국 되게 못 산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 되게 무시해요. 앞으로 이제 더 잘 살게 되면 더 무시당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도 많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한테 되게 무시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네도 지리지 있냐? 너네 나라 총구석에도? 그랬더니 이제 세종이 대답하는 거예요. 응, 있다는 거죠. 있다면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지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딱 펼쳐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하세요. 중국의 세 나라의 제왕이 세종에게 무시하면서 너네 나라 지리지 있니? 하면서 물어보니까 세종이 응, 우리나라 동국지리지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동국지리지, 뭐 세종실록지리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이 암기 공식을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애들을 갖다 다 배울 거예요. 응제시주 빼고는. 그러면 이제 배우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완성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신화를 기록한 책들은 이렇게 귀한데 의외로 있죠. 단군 조선을 기록한 책들은 꽤 많아요. 조선시대 때. 왜? 조선이란 나라가 고조선을 갖다 계승해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선의 뿌리를 찾는 과정 관련된 책들은 전부 조선으로 갖다 단군 조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조선시대 책들 중에서 동국이라든지 동자, 동사 뭐 이런 글자 들어가는 책들이 보면 조선의 뿌리를 찾는 책들이에요. 뿌리를 찾는 책. 그래 이 책들에 보면 단군 조선을 기록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군 신화를 기록한 경우는 정말 희귀하다. 이렇게 감 잡아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동국, 동감, 뭐 표제음주, 동국, 사략, 동국 들어간 책들이 보면 단군 조선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책 중에 뭐 고조선 역사를 기록한 책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 가서 천천히 보시고 산해경 관자까지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중국의 가장 이제 그 초기 그 고조선을 기록한 책들 산해경 관자까지는 어려운 시험 문제의 선지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 문제가 좀 심화로 지금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 심화 포인트를 조금 이제 고조선의 멸망과 관련된 단년 위망 중 망의 순서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이제 그 기존에는 있죠. 요게 3, 4번 요것만 물어봤어요. 원래 이제 한무제가 침략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막았고 그 다음에 내분으로 멸망했다. 요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1, 2번 단계가 이제 추가돼 가지고 있죠.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얘들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왔어요. 나머지 이런 지식만 알아도. 근데 이런 지식이 이제 점점 기본 지식화 되면서 이제는 이거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 고난도 문제들에서는. 그 한가 고조선 간의 경쟁 과정 그 첫 시작이 뭐냐면은 원래는 고조선 영향 하에 있던 있죠. 예왕남녀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왕남녀라는 인물이. 그런데 얘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해버리고 한나라에 투항, 항복을 해버렸던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한무제가 되게 자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받아주면서 있죠. 요 예왕 남녀의 영토로 갖다 창해군이라는 중국의 군을 갖다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고조선이랑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삐진 고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살짝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있죠. 한의 신하 서파라는 인물을 갖다 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문제 뿔이 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감히 저것들이 하면서 이제 고조선으로 침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막았는데 결국 멸망하였다. 요 4단계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창해군, 한의, 서파 이런 키워드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왕 남녀도. 그리고 이제 한반도 세력의 그 고조선 세력의 한반도 남아 이건 뭐냐면은 고조선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북쪽에 있었던 나라죠. 북쪽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고조선 역사를 갖다 우리 계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났던 왕 이름 뭐예요? 순진했던 왕 준왕이에요. 그 준왕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있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갖다 한왕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준왕이 내려와서 세운 남쪽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역사로 이제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가의 전쟁에서 지금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상 역계경 이런 사람들 대거 남아하는 모습들 보이셨죠? 그런 것도 이제 고조선과 지금 이제 남쪽이 땅이랑 이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조선을 갖다 우리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세홍동군과 미송리식토기의 출토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자, 하나씩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홍동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일반적으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버리면 요령일대 고조선 초기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북부 혹은 고조선 후기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있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갖다 물어보면 초기 요령일대 영토로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4대 유물도 마찬가지였죠. 고조선 초기의 유물이라고 수식어 안 달아요. 그냥 고조선의 유물 해가지고 4대 유물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선 초기 영토를 기준으로 고조선 세력범위라든지 유물 같은 거 판단을 합니다. 세홍동검은 후기 유물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미송리식토기 그리고 그 비파용동검 그리고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뭐죠? 거친무늬고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북방식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요 네 개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갖다 보여주는 유물이에요. 그 다음에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이건 어때요? 청동기요. 건국된 거는 청동기. 멸망할 때는 철기 문화 바탕으로, 철기 문화 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위만조선은 지리적 이점, 이용, 중개, 무역, 이익, 독점. 어때요? 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면 있죠. 확실한 거 이거에서라도 정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은 초기에 대동강 중심, 후기에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어때요?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북부를 상징하는 강이 바로 요 대동강이에요. 평양에 있는데 대동강. 그리고 이제 지금 요령지방은 이제 고조선 초기, 그리고 요게 이제 후기가 된 거예요. 두 개가 바꿔서 문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조선까지 정리를 했고 있죠. 남은 주제 이제 마지막 초기 국가의 성장 요 부분 들어갈게요. 그래도 오늘 예상치 노를 다 빼네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못 뺄 줄 알았는데. 자, 잉여생산물 생기면서 이제 청동기부터 국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생긴 나라가 이제 고조선이었죠. 근데 이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하는 거예요? 한나라한테 망하고, 이 고조선의 옛 땅에 있지 않습니까? 빈터에 여러 국가들이 이제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고 옥동자예요. 부고 옥동자. 5개의 국가들이 이제 난립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들이 이제 철기시대 때, 고조선이 멸망하는 시기가 거의 철기죠. 그러니까 요 국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철기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5개의 국가들을 우리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출제빈도 은근히 높아요. 좀 단순 암기라서 쉽진 않은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 대부분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수를 주는 파트예요. 자, 이 국가들 일단 뭐가 있나 봅시다. 부여 제일 북쪽에 있는 국가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고구려도 있는데 초기 국가 시절에는 부여가 더 중요해요. 부여. 그 다음에 이제 부여 밑에, 부여에서 뻗어나와서 만들어진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한테 맨날 약탈당하는 밑에 옥조, 동해라는 국가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남쪽에, 제일 총구석에 삼한, 세 개 한이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 자, 이 국가들이 이제 마한은 백제로 나중에, 진한은 신라로, 그리고 이제 변한은 가야로 이제 발전해가는 이런 국가들. 요 국가들을 갖다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세 개는 그냥 묶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얘들 이제 두 문자 딸 때 부고 옥동자 이랬죠. 그러니까 옥동자가 3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자를 갖다 3자로 연결하세요. 부고 옥동자.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5개를 갖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비슷한 애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애들을 갖다 묶어서 친구로 이제 세트로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부여와 고구려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차이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개를 갖다 먼저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요 5개 국가들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애 있죠. 부여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부여의 특징부터 먼저 잡읍시다. 부여의 특징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왕가 오부족 연맹체. 우리 첫 번째 배운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시스템이 뭐였어요? 국가 체제가 뭐였어요? 군장국가였죠. 군장국가. 고조선이 군장국가라는 형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군장국가가 다음 시대, 철기시대쯤 되면 뭘로 발전하냐면 연맹왕국이라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뭔 말이냐면 군장들 중에 있죠. 힘센 군장이 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군장들이 이 왕이랑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있죠. 국가를 갖다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연맹왕국이에요. 왕과 오부족 연맹체, 5개의 부족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제일 힘센 애를 갖다 뭐 왕 이렇게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연맹왕국은 있죠. 왕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있죠. 왕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 특징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부여입니다. 왕이 있지만 왕이 미약했던, 대개 이제 요 마오 저구가 부족장들한테 구박을 받았던 나라, 그게 이제 그 부여예요. 마우 저구가라는 요 4개의 마을을 갖다 다스리는 부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군장급이에요, 얘들이. 이 군장급들이 왕을 갖다가 선출하거나 진의 마음에 안 들면 폐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출도는 4개의 그 군장국가,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출도를 갖다 다스리는 족장들 있죠. 족장들이 동물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각, 저각, 구각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가짜 계열이 부족장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족장들이 왕을 뽑기도 하고 있죠. 폐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왕권이 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여에 보면 전반적으로는 왕권이 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료들이 많아요. 이 마가우가 저가우가들 있죠. 부족장들이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심한 경우는 왕의 목을 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에 지거나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왕을 갖다 쫓아내거나 죽여버렸다는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왕권이 되게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여의 왕이 무작정 힘이 없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힘이 나름대로 셌음을,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도 남아있어요. 왕에게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도 있었어요. 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가둘 수 있는 감옥. 그리고 이제 돈도 많았나 봐요. 창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봤을 때는 부여의 왕이 무작정 힘이 약한 것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힘센 왕이랑은 좀 달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왕과 오부족 연맹체, 연맹 왕국에 기반한 있죠. 부여의 좀 비리비리한 왕, 요게 이제 부여의 어떤 정치적 특징으로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여의 계략적인 역사인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되게 심화지식이거든요.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하나 이제 잡아주자면 얘는 이제 고조선이 망하기 전에 이미 성립했어요. 이미 성립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성립하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는 고조선 망하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 송화강일 때는 기억을 해주세요. 송화강일 때. 아까 얘기했죠. 바로 저 만주 일대에 있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고구려 가서 배우면 돼요. 고구려 가서 이제 이거 배울 거니까 요 부분은 되게 심하고 있죠. 심화해서 이제 다루면 되니까 요 부분은 지금 일단 스킵하고 뛰어넘도록 하죠. 망하는 시점은 배워야 되는데 고구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부여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반농반목.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역사상 여러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봉국가예요. 농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부여만 좀 특이하게 있지 않습니까? 반농반목이에요. 농사 플러스 목축까지도 같이 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지리적 특징 때문에요. 요 부여가 자리 잡고 있는 요 송화강 일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평야가 되게 큰 평야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동물 같은 거 많이 뛰어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여란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지리적 입지 때문에 있죠. 목축업이 같이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농사도 짓긴 지어요. 기록물에 보면 기록된 사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밭농사를 지었다. 밭농사를 지었다. 오곡을 비롯한 밭농사가 발달했고 있죠. 목축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축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말 같은 거, 모피 같은 거 이런 게 특산물이 되고요. 주옥은 보물 같은 거예요.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반농반목이라고 있습니다. 요 반목이라는 특징이 그 부여에 있죠. 여러 가지 다른 특징 들어갔다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출도의 부족장들이 있죠. 이름을 갖다가 뭐를 따서 지었다고 했어요? 동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목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부여에서 영고라는 제천행사, 하늘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요것도 목축의 영향을 갖다 받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제천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농경민족은 있죠. 하늘에 몇 월달에 제일 감사를 할까요? 몇 월달에? 10월경, 추수할 때요. 추수할 때. 그래서 그때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부여는 특이하게 10월달이 아니라 한겨울 12월달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얘들이 목축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목축을. 왜? 겨울 되면 있죠. 사냥하기 제일 좋은 겨울이 겨울이에요.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서 있죠.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냥을 갖다 하는 겁니다. 12월 달쯤. 그래서 이제 이 사냥을 하면서 올해는 많은 동물들을 갖다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갖다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여의 영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제천 행사랑 다르게 있죠. 12월 달에 제사가 치러진 거예요. 되게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있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른 나라 제천 행사는 월을 갖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월 달이에요. 당연히 가을.
그런데 이제 부여만 12월 달 연고. 제천행서가 전반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연고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제점보. 이거는 미래를 점치는 점 보는 방법인데 이 점을 보는 방법에서조차 동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를 갖다가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였대요. 그리고 죽은 소의 발굽 모양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제점보. 반목민족인 부여는 점 볼 때도 동물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되게 낮아요. 부여가. 자, 부여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역사와 관련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여러분들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문화는 있죠. 우리 문화의 근간이 신석기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화는 있죠. 청동기 문화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이 돼요. 자, 신석기 시대 때는 엄마 중심이었어요? 아빠 중심이었어요? 엄마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있죠. 중국에 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남자 중심이죠. 정복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은 남자 중심이요. 남성 중심. 이제 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 역사, 이 초기 국가들 중에 누가 중국이랑 제일 가까워요? 부여예요. 그러니까 부여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갖다 많이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음을 보여주는 있죠. 이런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투기 간음녀를 갖다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간음은 여러분 아실 거고 투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투기가 뭐냐면 질투하는 여자예요. 질투하는 부인을 갖다가 남편이 합법적으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있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치수제도 어떻게 보면 일면에서는 있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되게 낮았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형사치수제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면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물건 취급. 형사치수제.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있죠. 그 밖에 이제 부여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살펴보면 있죠. 일책십이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일책십이법은 도둑질을 했을 때 12배로 갚는다.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고조선에서는 도둑질하면 어떻게 했어요? 도노, 노비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면 돈 50만 냥을 내라 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도노, 도둑질하면 노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부여는 있죠. 일책십이법 12배만 갚으면 됩니다. 우리 역사가 보면 있죠. 도둑질에 대해서는 점점점 관대해져요. 점점점. 요즘은 막 사기치고 막 이래도 얼마 안 살고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조선을 보면 노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여라든지 고구려를 보면 일책십이법 12배만 갚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백제 보지 않습니까? 일책이법이요 2배만 갚으면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째요? 그냥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도둑질에 대해서 점점 우리 법이 이제 관대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서 여러분 살사봤던 거 기억납니까? 무슨 뜻이었어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근데 부여에서는 여기서 노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노. 이게 뭐냐면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살사노. 요거로 갖다 바꿔가지고 구별해서 문제가 구성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사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죠. 부여 때 노점 하나 더 붙이면 돼요. 다음에 이제 순장에 관련된 기록이 이제 부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순장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부여에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순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만 지금 부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장이 뭐냐면 따라종을 순자예요. 따라적을 순자. 그러니까 힘센 정치인들, 지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있죠. 사람들을 갖다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었어요. 높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죽고 나서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시종을 들어줄 있죠. 도와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순장입니다. 순장. 그다음에 이제
은역도 한번 봐주세요. 얘들 중국이랑 친하다고 했죠. 제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의 달력, 은역이라는 달력을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그 부곡동자 파트는 단순 암기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요 파트, 요 암기 범위만 좀 소화하시고 나면 요 파트는 이제 거의 보너스 파트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좀 그 끈기를 가지고 있죠. 해독을 통해 가지고 극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들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라 가지고 흰옷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들 흰옷. 그 다음에 가죽신 얘들이 많이 신었는데 가죽신은 뭐와 연결해야 되냐면 얘들 목축하죠. 목축을 하다 보니까 동물 가죽 많이 벗기겠죠. 그래서 이제 가죽신 같은 거 신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여라는 나라가 이 그 부곡동자 중에서 있죠. 가장 영토가 넓고 사람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사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있죠. 영토 2000리에 가오가 8만 호나 되었다. 지금 8만 호라면 별로 인구가 많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큰 규모였나 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영토가 넓었음을 표현하는 사료용 문구로서 이런 것들 등장해요. 역사적으로는 크게 핵심 키워드가 아닌데 사료를 갖다 정확하고 빠르게 구별할 때 이런 키워드를 갖다 우리가 씁니다. 가볍게 봐주세요. 다음에 이제 넓고 평탄하였다. 뭐 평야 있었다고 했어요. 말 뛰어다니는 이런 키워드들이 사료용 그 부여와 관련된 사료를 갖다 구별하는 키워드로서 쓰입니다. 부여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직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고조선의 이제 상대부 장군론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에서는 사출도의 마오조구가 봤죠. 가짜가 이제 그 부족장들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사자, 대사자 이런 관리들이 있었다. 요런 내용도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주몽이라는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이 원래 부여 사람이었거든요. 부여에서 탈출해서 고구려를 갖다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 부족장급들을 역시 가짜를 씁니다. 근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요. 고추가 대가, 고추가 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가 대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 조의, 선인 이런 관리들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하죠. 부여에도 사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세 개가 시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개를 갖다 바꿔가지고 구별하는 문제들이 있죠.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별하기 어려운 게 부여와 고구려예요. 요거 잘 구별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고구려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가 결국 부여에서 탈출해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부여의 영향을 갖다 되게 많이 받아요. 부여랑 똑같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가 오부정 연명체, 부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짜 계열 있죠. 부족장들한테 가짜 붙이는 계열도 이런 전통도 이제 부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로패자도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가, 고추가, 상가 이런 애들이 이제 초기 고구려에 등장하는 부족장들이 이제 이르는 명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는 있죠. 요거는 나중에 고구려 역사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초기 고구려 공부하면서 이걸 갖다 배울 내용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구려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있죠.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우리 고구려에 있죠. 고구려의 경제적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한반도에 형성됐던 우리 역사상 여러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농봉국가라고 했죠. 근데 특이한 국가 하나 있다. 그 국가 이름이 뭐였어요? 부여, 반농, 반모. 근데 고구려도 초기에는 좀 특이했어요. 나중 가면 이제 농봉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는 데 있죠. 초기에는 얘들이 토지가 되게 척박한 데 자리를 잡습니다. 앞에 보시면 고구려가 처음 건국된 곳이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건국이 됐는데 이 졸본 지역이 엄청 험악한 산지예요. 험악한 산지. 왜 주몽이가 이렇게 험악한 산지에 자리를 갖다 잡았냐면 있죠. 지가 부여에서 탈출해서 나왔다고 했죠. 부여에서 자꾸 추격군이 따라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여의 추격군을 갖다 막기 위해서 되게 험한 산지에 일부러 자리를 갖다 잡은 거예요. 근데 험한 산지에 자리 잡다 보니까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험악해가지고 그 지역이 있죠. 목축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초기 고구려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약탈.
도적 때처럼 주변 민족들을 갖다 약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척박해져 있죠. 초기 고구려인들은 약탈 경제로서 이렇게 경제를 갖다 유지를 했던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예. 그래가지고 이 약탈 경제를 갖다 상징하는 산물들이 뭐냐면 부경이라는 조그만 창고예요. 한 건 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집에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막 이렇게 쓰다가 또 떨어지면 또 털러 가고 이런 거예요. 완전 도적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탈 경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얘들의 특산물은 맥궁, 무기예요, 무기. 동물의 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뼈 같은 거를 갖다 이용한 아주 강력한 활이에요. 이런 이제 특산물도 사용을 했고요.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연결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그 사회적 특징 보세요. 고구려에도 제천 행사가 있어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제천 행사 지내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왜? 고구려는 농사 안 짓죠. 근데 얘들이 왜 10월 달에 잔치를 하죠? 약탈 민족이지 않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민족들 대신 얘들이 이제 하늘에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요 5개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제천 행사를 안 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구려한테 제일 심하게 삥 뜯기는 옥저예요. 옥저. 바로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들이 제천 행사를 안 해요. 농사를 짓는 나라인데. 왜? 고구려가 대신해줬던 거예요. 동맹.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사치수제 어디서 봤어요? 부여랑 똑같아요. 부여랑 똑같은 거는 세트로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보면 되게 좀 특이한 결혼 풍속이 하나 있습니다. 소옥제, 소옥제. 자, 소옥제는 뭐냐면 있죠.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할 때 있죠. 그 여자 집에 이제 장인 장모가 될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 장모가 허락을 해주면 있죠. 그 딸을 데리고 바로 자기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있죠. 이 장인 장모 집이에요. 처갓집 옆에 조그만 소옥이라는 집을 갖다 하나 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갓집 옆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예. 처가살이를 하면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애가 한 초등학생 될 정도까지 클 때까지 있죠. 남자가 여자 집에 있죠. 노동력을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여자의 노동력도 상당히 가치를 갖다 가지던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있죠. 가치를 갖다 남자가 여자 집에서 몸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준 다음에 나중에 여자를 갖다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시스템. 그게 이제 서옥제예요. 서옥제. 형사치수제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성의 우리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여자가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를 갖다 데려올 때 함부로 데려왔을까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을까요?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형님이 재수없어서 죽어버렸어. 그렇다고 반품하고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 때 여러분 그 경제사를 아직 안 배우는데 경제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옛적으로 갈수록 우리 전근대의 가장 큰 부의 근원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토지예요. 근데 옛날 옛적으로 갈수록 있죠. 사람의 가치가 높았을까요? 토지의 가치가 높았을까요? 사람의 가치가 높아요. 옛날에는. 왜? 토지가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낮은 거예요. 왜? 농업기술이 저질이니까. 예. 사람의 생산력은 고대부터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옛날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지구력이라든지 근력 많이 차이 안 나죠. 예, 이런데 옛날에는 토지의 생산력이 이렇게 낮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있죠. 농업의 생산력은 점점점, 토지의 생산력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있죠. 이 인력, 사람보다 있죠. 토지가 더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오게 돼요. 그게 이제 대략 이제 조선시대죠. 요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돼버리면 완전 두드러지게 이제 사람보다 있죠. 토지가 훨씬 더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고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사람이 토지보다 훨씬 더 가치를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랑 결혼할 때 요런 뭔가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여자를 갖다 데려오는 요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연애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유연애는. 그다음에 이제 일책시비법 어디서 봤어요? 부여 똑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제산호. 자, 우리 살사와 살사노, 제산호로 갖다 구별해야 돼요. 살사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사노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제산호는 또 그게 살짝 변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자, 사형에 처할 자들은 제가해이라는 고구려의 그 귀족회의가 있어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제도사에 정확하게 다룹니다. 제가해. 제가해에서 있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갖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로비로 삼는다. 제산호.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부여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려놓고 구별해라고 하면 학생들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구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감옥이 있다 없다. 우리 부여에서는 왕을 위한 감옥이 있었죠. 근데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어요.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 지금 여러분 고구려 그 사회사를 안 배워서 잘 모르는 데 있죠. 고구려 사회사를 배워보면 있죠. 엄청 살벌함을 갖다 느낄 수 있어요. 고구려는 조금만 잘못하면 일단 배고 봐요. 배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감옥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배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 고구려가 거의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군사국가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고구려 사회사 배워보면. 군법이 되게 엄하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법이 기본적으로 되게 엄해요.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일단 전쟁에서 패해도 목을 베고 있죠. 그리고 또 뭐더라? 간음을 해도 목을 베고 일단 다 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옥이 필요 없어요. 이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되게 특이한 풍속 중 하나가 수혈, 혈자가 동굴의 혈자예요. 동굴의 혈자. 땅을 파서 만든 동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을 애들이 이상하게 좋아해요. 이상하게. 국가적인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주몽이라든지 유아부인이 주몽의 엄마거든요. 국가적인 이런 제사를 갖다 지낼 때 애들이 이상하게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요. 수혈, 국동, 대열이라는 곳에서. 왜 그러냐? 얘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얘들 원래 시작을 뭘로 했다고 했어요? 도적 때 시작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굴에 숨어서 살았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제사를 갖다가 동굴에서 지내는 고구려. 요렇게 기억하십시오. 혈자가 동굴 혈자입니다. 수혈, 국동, 대열. 혈자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5번은 안 중요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재와 함께 묻었다. 얘들도 이 사후세계 믿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여와 고구려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죠. 그런데 차이점 많습니다. 요거를 갖다 같은 것은 같이,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제 그 지역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파트는 안 어렵습니다. 출제 빈도에 비해서는 되게 이제 지식이 작은 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곧 정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초반에는 한두 번 정도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6번이 빠졌네. 6번이. 돌로 만든 봉분과 소나무와 잣나무, 고구려 고분의 특징이에요. 고구려 고분의 특징. 요거는 이제 고분 파트 정리하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여, 부고까지는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옥동이 이제 또 친구예요. 옥저와 동해가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이제 고구려한테 되게 심하게 수탈을 당했던, 고구려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심하게 수탈을 당했던 국가입니다. 되게 보면 이제 정치 시스템도 비슷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비슷한 면이 많은 게 옥저와 동해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가운데도 차이점이 있고요. 그 같은 점과 차이점들을 갖다 여러분 파악하시면 옥저와 동해를 갖다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정치적으로는 시스템이 비슷해요. 옥저도 동해도 있죠. 군장 국가 단계예요. 얘들은 아직 있죠. 고구려라든지 부여처럼 연맹왕국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죠. 군장 국가 단계의 국가들인데 그 군장을 부르는 명칭들이 똑같아요. 읍군, 삼노, 후 이런 명칭으로 옥저와 동해 군장들을 갖다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얘들은 둘 다 옥저도 동해도 고구려의 수탈을 심하게 받았던 이런 국가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있죠. 특산물들 구별해 주셔야 돼요. 옥저는 있죠. 정말 온순한 느낌이에요. 뭔가 특산물조차도 있죠. 딱 고구려에 갖다 바치기 좋은 있죠. 이런 특산물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금, 해산물. 소금, 해산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모계 중심적인 되게 좀 여성스러운 이런 느낌이에요. 예. 얘는 제천 행사도 없죠. 고구려한테 너무 심하게 삥뜯겨서 그래요. 고구려가 대신 제천 행사 동맹을 해줬습니다. 동맹. 이 옥저의 사회 풍습 중에 되게 특이한 게 민며느리제. 고구려의 옥저와 구별해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 민면류제가 보면 되게 좀 특이한 결혼 풍속인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남자 집이 있죠. 여자 집이 있어요. 보통은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딸내미를 갖다 보낼 때 애가 어렸을 때 보내요? 아니면 결혼할 때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면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옥죄에서는 특이하게 애가 있지 않습니까? 초딩 나이 때 되게 어렸을 때 남자 집으로 보내버려요. 첫 번째 특이점이에요. 자, 이 특이점은 왜 생겼냐면 있죠. 고구려 때문이에요. 고구려가 옥저 심각하게 삥 뜯었다고 했죠. 물건만 삥 뜯어갔던 게 아니라 여자들까지 뺏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 남자 집으로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 때는 여성의 노동력도 되게 존중받았기 때문에 여자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했죠. 경제적 가치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갖다 데려갔으면 남자 집에서 원래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대가를 안 치르고 있죠. 여자애가 남자 집에서 자라다가 있죠. 나중에 장성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할 때가 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이제 뭐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경제적 대가를 갖다 치렀어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여자를 데려갔을 때 값을 치르면 되지. 왜 애가 그 장성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건값을 치르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이해가 돼요. 왜?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얘가 불량품이 있죠. 정품인지 지금 인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을 안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정품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할 거 없죠. 요게 이제 그 민며느리제의 두 가지 특이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판단하시면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민며느리제. 서옥제랑 민며느리제 둘 다 7조빈도가 높습니다. 두 개 구별해서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옥조에 이제 상황을 갖다 잘 이해를 하시면 있죠. 민며느리제가 되게 상식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장제, 가족장, 세골장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 뭐냐면은 가족묘예요. 가족묘. 가족을 갖다 한 곳에 다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살벌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 죽었다고 새끼들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빠 죽으면 아빠를 가매장을 해놔. 엄마 죽으면 엄마 가매장을 해놔. 그리고 애기들 죽으면 애기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묘예요. 요 가족묘가 보여주는 옥조의 옥조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가족을 중시하는 시족, 혈연을 중시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 때 어떤 이제 요런 가족 중심의 문화예요. 옥조라든지 그리고 옥조랑 비슷하다는 동해 있지 않습니까? 동해도 보면 얘들이 근본적으로 신석기 문화에 기반해가지고 얘들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묘 같은 거, 이런 골장제, 세골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쌀 담은 항아리는 안 중요한데 그냥 얘들 사후생에 죽었으니까 무덤에 쌀 담은 항아리 같이 걸어 놓는 거예요. 죽고 나서라도 이렇게 잘 먹고 다니라고. 다음에 이제 옥조 친구 동해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특산물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당군, 가마, 반어피 뭐 이런 것들. 옥조랑 동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깔끔하고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짜드릴게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의 암기를 돕기 위한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자, 원래는 옥조랑 동해랑 있죠. 한 나라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성격도 많이 닮았고요. 근데 옥조가 고구려에 너무 맨날 삥 뜯기니까 있죠. 옥조 내에서 좀 젊고 호전적인 세력들이 있죠. 이런 세력이 도저히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있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우리나라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죠. 고구려랑 한판 맞짱을 한번 떠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조 내에서 보수적인 세력들,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고구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우리 망할 거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전적인 세력들, 젊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만든 나라가 동해 이렇게 계열하세요. 동해는 있지 않습니까? 옥조보다는 뭔가 약간 호전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좀 덜 삥 뜯긴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보세요. 당궁, 활이에요. 전투에 쓰는 활. 과마, 전투, 말이에요. 키 작은 말.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이에요. 이거 잡으려면 용감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방직은 뭐 방직물, 옷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옥조보다는 조금 성깔이 있을 것 같아, 애들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얘들은 제천행사도 해. 제천행사도 좀 덜 삥 뜯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천을 갖다가 무자를 원래는 충무자인데 여러분 싸울 무자로 기억하세요. 싸움 무자. 싸움 되게 잘하는 애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성깔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해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옥조랑 이제 구별하기가 쉬워요. 무천 그리고 이제 당궁, 가마, 반어피 이런 것들. 근데 결국은 옥조도 삥 뜯기는 국가였어요. 뭐 방직물들, 그 다음에 해산물들, 이런 농작물들 이런 거 갖다 바치는 이런 국가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우리 동해가 옥조랑 비슷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우리 옥조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신석기 문화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해도 역시 형태는 다르지만 신석기 문화들이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조계원 우리 언제 봤었던 거예요? 신석기 때 본 거예요. 시족이 자기 시족 아니라 외부 시족에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조계원 신석기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체카도 똑같은 신석기 전통이에요. 우리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냐면은 신석기 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풍속이에요. 신석기는 기본적으로 있죠. 시족 단위로 해서 되게 폐쇄적으로 지네들끼리만 노는 요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 시족이 실수로라도 있죠. 만약에 우리 시족의 영토를 갖다가 침범하였다면 실수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배상이 바로 체카예요. 만약에 이웃 마을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잠시 실수로 이제 우리 마을을 갖다 영역으로 갖다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소나 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배상해 주는 제도 되게 폐쇄적인 게 있죠. 요런 집단의 이제 성격을 갖다 보여주는 체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신석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조계원, 체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해, 옥조 성격이 비슷해요. 둘 다 이제 시험에 나오면 결국에는 둘이 엮어서 나오긴 한데 둘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뭐가 자주 나올까요? 옥조가 자주 나올까요? 동해가 자주 나올까요? 동해? 왜요? 더 많아서? 뭐가 더 많아요? 내용이 더 많아서? 원래는 옥조가 더 자주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동해 쪽 문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옥조는 지금 북한 땅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굴이 불가능하죠. 근데 동해는 지금 강원도 쪽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발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엿자형, 철자형, 집터 같은 이런 발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있죠. 오히려 동해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근에 발굴 성과 중 하나가 있죠. 요런 이제 엿자형, 철자형 집터예요. 한자를 갖다 엿자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철자는 이렇게 써요. 요런 이제 엿자형, 철자형 집터들이 있죠. 동해의 집터들이 현재 새롭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죽으면 집을 허물고 집을 다시 허물었다. 이거 정말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언급된 적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심하면 이것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부고 옥동자가 3명 있었다고 했어요. 그 사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고구려와 부여 우리 연결해서 정리했고 있죠. 그 다음에 옥조와 동해, 고구려의 맨날 삥뜯기동 국가로서 우리 정리했고, 나머지 사만은 캐릭터가 뭐냐면 얘들은 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개성이. 특징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사만의 특징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있죠. 이 사만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이 당시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있죠. 주변국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 사만이라는 국가가 가장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있죠.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갖다 제일 작게 받은 거예요. 가장 독자적인 문화를 갖다 구축하고 특징이 강한 문화를 갖다 형성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잡고 있죠. 요 사만의 특징들을 갖다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만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만에 있었던 대표적인 국가가 진이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우리 아까 한번 얘기했어요. 위만 조선 때 위만이 중개무역을 했는데 있죠. 남쪽의 진과 한의 중개무역에서 이익을 갖다 독차지하였다면서 진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이제 조그만 국가들로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있죠. 요 안에 막 100개가 넘는 작은 국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가 목지국이라고 있었어요. 만의 목지국이라는 정말 힘센 국가가 하나 있었고, 이 국가를 갖다 중심으로 사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배경 얘기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등장합니다. 이 사만도 결국에는 있죠. 연맹 왕국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죠. 군장국가 단계였어요. 군장국가. 이게 사만의 군장을 이루는 명칭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신지와 업차.
자, 이거를 갖다 시험에서 있죠. 뭐와 바꿔서 나오냐면 옥조의 군장들 이름 뭐였어요? 읍군삼로 있지 않습니까? 후가 빠질 때도 있어요. 후가 빠지고 그냥 읍군삼로만 나올 때도 있어요. 후읍군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읍군삼로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읍군삼로와 바로 신지읍차를 갖다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막 쓰면 세울 필요는 없고 구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만이죠. 사만. 사만의 시읒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신지읍차의 시읒 연결하십시오. 읍차 신지는 안 나옵니다. 읍차 신지는. 왜? 신지가 더 규모가 있는 군장이에요. 그래서 신지 먼저 나오고 읍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조의 옥 있지 않습니까? 이음. 그 다음에 읍군의 읍 연결하십시오. 읍군삼로도 마찬가지예요. 읍군삼로도.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후가 제일 단위가 큰 군장이에요. 근데 후를 안 다루는 선지라든지 안 다루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지금 뒤로 빼놓은 거예요. 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읍군 크고 그 다음에 삼로 단위입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에서 이제 후를 안 다루고 바로 읍군 삼로만 다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후를 갖다 제일 뒤로 빼놓은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중에서도 까다로운 문제들은 읍군 삼로 신지읍차를 갖다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풀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은 개성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 사만의 첫 번째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재정분리예요. 우리 군장국가 단계라고 있죠, 사만이. 군장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재정, 일치예요. 근데 이 사만은 있지 않습니까? 군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강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사만의 이 재정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증거들 있죠. 증거가 되는 키워드가 바로 천군, 소도예요. 신지읍차라는 군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별도의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을 같은 거를 갖다가 얘가 독자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신지나 읍차에게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소도에 숨어들면 있죠. 신지나 읍차가 쫓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천군, 소도.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그림 하나 나오죠. 소떼라는 그림. 소떼라는 그림이 바로 이제 요 소도를 알리는, 여기서부터 소도의 영역입니다 하는 걸 알리는 게 있죠. 이런 이제 뭐 그 표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떼는 잘 안 나오고 뭐 소도, 천군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만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다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벼농사 발달. 사만의 벼농사가 발달했던 이유는 사만의 어떤 벼농사 기술이 뭐 선진적이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곡창지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의 호남평야, 그 다음에 김해평야 같은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강수량도 풍부하고 있죠. 습지도 많고, 그 다음에 기온도 따뜻하기 때문에 원래 자연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사만의 벼농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있죠. 공동 노동을 갖다 이제 같이 하기 위한 두레 같은 조직들도 같이 발달했고 있죠. 벼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저수지들도 같이 발전했던 겁니다. 저수지 이름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대충 한 보면서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벼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밀양이라든지 제천, 김제 이런 데 이제 저수지들이 같이 활발하게 발전해야겠다. 이 정도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만의 경제적 특징은 있죠. 뭐냐면 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철. 특히 변안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야 일대. 이쪽에 정말 좋은 철들이 많이 났대요. 이 철 때문에 결국 고조선이 어떻게 보면 망한 거예요. 요 철을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고조선이 망했던 겁니다. 바로 그 철의 산지 변안. 이 철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이제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걸 갖다 덩이세라해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있죠. 둥글둥글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철들, 양질의 철들을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외국에 낭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에서까지 사람들이 오고 갔고요. 예. 다음에 이제 양잠의 발달은 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양잠이 뭘까요? 양잠. 무슨 단어인지는 알아야 돼요. 양잠. 여러분은 비단 아시죠? 비단.
비단이 이제 누에라는 곤충에서 뽑아서 이제 뽑은 이제 그 옷감 같은 걸로 짜는 거거든요. 비단. 바로 이제 그 누에로부터 그 비단을 짜는 기술. 그게 바로 양잠입니다. 양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적 풍습 한번 보십시오. 술인날, 계절제, 제천 행사가 2개나 있어요. 5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야, 이거 되게 이상한데? 다른 나라들은 다 10월달에 있었는데 얘는 이상한데? 2번이나 하네?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왜? 우리 이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있죠. 추수할 때뿐만 아니라 벽씨를 뿌리는 5월이 있죠. 요때도 한 번 더 제사를 갖다 지내준 거예요. 벼농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요 2개를 갖다 술인날, 계절제 구별해서 묻기도 한데 요즘은 대세가 있죠. 그냥 2개 묶어가지고 5월,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술인날도 그냥 계절제로 통합되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요즘은. 다음에 이제 2번, 3번 편두라든지 셉기틀을 같이 매장하였다. 이거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새로운 선지에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얘들은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이거 모르면 이제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 지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편두는 애들의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애들 그 뼈 있지 않습니까? 뼈가 되게 연하거든요. 어린 애들의 머리에 잘 때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걸로 눌러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갖다 일부러 눌러가지고 있죠. 기형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두풍속입니다. 편두풍속.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옛날 사람들은 새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옮겨준다고 생각을 해서 있죠. 새 깃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봐주시고요. 요게 이제 덩이새예요. 실제로 보면 한 요만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있죠. 부곡동자를 갖다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제 가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가. 단어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풀어놓은 거를 갖다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산천중시, 상가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우마로 배상한다. 뭐예요? 체카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가족묘. 어느 나라? 옥조. 옥조와 동해요. 근데 나머지 선지들을 보면 전부 다 부곡동자를 갖다 조합해서 선지를 갖다 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부곡동자를 갖다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아시면 요 파트는 완벽하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갑은 12월의 용거. 어느 나라예요? 부여. 그렇기 때문에 X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납은 민며느리죠. 어때요? 옥조 맞아요? 2번 맞아요. 그럼 2번 정답이에요. 다른 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와나는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였다. 아니죠. 얘들 군장국가 단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가와나의 대가들이 제가해라는 부족장회의를 운영하였다. 어떻습니까? 제가해는 어느 나라 거예요? 고구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지금 초기 국가까지 정리를 했고 있죠. 지금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다음 주 여러분이 이제 삼국시대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삼국시대와 관련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큰 시대를 나누는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요거로 갖다 여러분들이 있죠. 집에서 좀 연습을 하고 있죠. 암기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주 수업이 수월해질 겁니다. 잠시만요. 자, 삼국시대도 이게 진짜 복잡해요.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삼국시대 기껏해야지 한 문제 출제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 정근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좀 까다로워하고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삼국시대예요. 고려라든지 조선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시험 문제라도 좀 많이 나오면 그 공부한 보람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또 별로 안 나요. 한 문제 정도 나요. 하지만 이 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 한 문제가 여러분의 당락을 갖다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이제 이 삼국시대가 어려운 이유는
시기도 길어요. 한 700년 정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나라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그냥 따로 에워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삼국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는 솔직히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역사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있죠. 역시 이제 마두 나누기 방법을 갖다 쓸 거예요. 삼국시대를 저는 이제 크게는 세 개 시기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시기는 삼국 성립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성립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는 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발자취를 갖다 못 남깁니다. 고구려만 살짝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닦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묶어서 첫 번째 마디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을 하면서 한반도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갖다가 다투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도권 쟁탈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세 개 마디가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백제가 이 주도권 쟁탈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백제,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 그 다음에 6세기 신라가 주도권을 갖다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라가 주도권을 진 다음에 있죠. 7세기 가가지고 7세기 전반에는 이 신라가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주도권을 지는 과정에서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게 되거든요. 백제를 배신하면서 백제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신라를 갖다가 협공을 하게 된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7세기 전반에는 주인공인 신라가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있죠. 7세기 후반에 가면 신라가 있죠. 당나라랑 손을 잡고 있죠. 백제와 고구려를 갖다 멸망시키면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6개 마디로 삼국시대 700년 얘기를 갖다 크게 6개 마디로 나누고 있죠. 얘들을 갖다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잡아가면 있죠. 잡아가면 그 어렵다는 삼국시대도 우리가 이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 6개 마디와 관련된 두 문자를 갖다 알려드릴게요. 클 태자예요. 아주 먼 옛날. 클태자 그리고 옛고자에서 아주 먼 옛날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 무슨 말이냐? 아주 먼 옛날에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려주진 않습니다. 여기 조그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면서 있죠. 거기서 누군가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링 기억나십니까? 링에서 사다코가 TV에서 막 기어 나오죠. 그거를 상상을 하세요. 그 지진이 나서 갈라진 땅에서 누군가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있죠. 무문신이요. 무문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신이에요. 7세기 후반에 보면은 신라 쪽에서 있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해가지고 되게 똘똘한 3명의 왕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얘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기틀을 갖다가 마련하게 됩니다. 요 3명이 이제 세트로서 무문신 이렇게 암기를 했던 거예요. 고구려라든지 백제 입장에서 보면 사다코보다 더 무서운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태고에 소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무문신이 기어 나왔다 해서 태고 소지진. 그럼 무문신은 마지막에 여치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면 돼요. 태고 소지진 해가지고 무문신에서 6개 마디에 첫 번째 두 문자를 갖다 따주십시오. 요거를 갖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태고 소지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 주도했던 왕들이 있죠. 왕들을 갖다 이제 암기해 가고 그 왕들의 업적을 갖다 구별할 수 있으면 이 파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면 좀 너무 시시하죠. 삼국시대 그래도 되게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서 조금 더 암기 공식 이제 확장해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왕들 되게 많죠. 이 왕들을 우리가 다 암기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기를 주도했던 주인공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의 두 문자를 갖다 태고소지진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암기를 할게요. 태자는 삼국이 성립되던 시기거든요. 이때는 백제랑 신라는 국가로서 제대로 한 자치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고구려만 살짝 기틀을 갖다 마련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요 태 시기에 태조왕,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고국천왕이 있어요. 태고로 갖다 다시 한번 써먹을 거예요. 태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때 처음에 백제가 주도권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백제 중심 4세기의 왕이 바로 고위왕, 근초구왕, 침류왕 해가지고 3명의 왕이 있어요. 그게 고자에서 시작해가지고 고근침. 요거는 그냥 고유명사로서 외워주세요. 사람 이름으로서 고근침. 태고의 아주 먼 옛날에 고근침이라는 인물이
그다음에 이제 5세기 그 고구려의 전성기가 열리는데 이 고구려 전성기를 주도했던 세 명의 왕이 있죠. 소광장이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에서 소광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고의 아주 먼 옛날에 고군침이 소광장이란 장소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를? 6세기 신라 전성기와 관련된 세 명의 왕이 지법진이요. 지법진. 지중왕, 법통왕, 진왕. 소광장에서 고군침이가 있죠. 고군침이가 소광장에서 뭘 그렸던 거예요. 바닥에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바닥에다. 뭐를 그리냐면 여러분 만화 영화라든지 판타지 영화에서 뭐 마법진 같은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요 마법진을 소광장 땅바닥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렸다고 해서 지법진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태고의 고군침이 소광장에 지법진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지법진에서 마법이 뿅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진짜 7세기 전반 얘들은 시련을 겪는 신라와 관련된 왕들이어가지고 얘들은 솔직히 존재감이 없어요. 얘들은 그냥 쉽게 그냥 진짜란 수식어로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있죠. 진짜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신이 나온 거예요. 무문신이 나온 거예요. 무문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죠. 태고 소지진에서 확장되어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태고 소진에서 태고, 그 다음에 고군침, 소광장, 지법진, 진선진인데 뭐 이건 그냥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이니까 진짜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삼국을 통일하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고 소지진 요 관련된 왕들까지 이제 좀 암기를 해오십시오. 뭐 비유왕, 계로왕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태고, 고군침, 소광장, 지법진 그리고 이제 무문신까지만 여러분 좀 이름이 있죠. 익숙하게 해가지고 암기를 갖다 좀 해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뼈대에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을 갖다 붙이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꼭 예독을 하고 오세요. 예독을.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